여러분, 제가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참을인자 3번이면 번아웃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제가 다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미치겠다 싶은 몇 가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심리를 직접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정말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도 대화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심리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친구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결혼 준비 중인데 친구는 결혼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항상 본인 시댁에 관해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이게 현실이니 너도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냐며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주네요. 아이디 뇨뇽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다들 이런 댓글 보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유독 많이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친구는 왜 그럴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경우에서 제외해야 될 유형이 있죠. 부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웃긴 분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들으면서도 전혀 유쾌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힘들게 하는 그런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주 분명하게 현실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쁘다 했을 때 하늘이 예쁘긴 뭐가 예뻐?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떨어뜨리는 경우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대답은 뒤에 하나가 덧붙죠. 하늘이 예쁘긴 뭐가 예뻐?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심하니까 아무리 예뻐도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대안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은 쉬워요. 하지만 현실적인 답은 하기가 어렵죠. 그 대안까지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자기가 겪은 비슷한 경험의 기억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정적인 자기의 개인적 경험이 다른 대부분의 것에도 일반화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나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너도 나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어떤 것이 기억이 잘 날 때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공부로 치자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시험범위라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 1장,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했기 때문에 기억 되게 잘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시험을 지금 본다면 가장 최근이죠. 이것도 기억이 꽤 잘 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고 그리고 최근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쁘게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걸 고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말을 자꾸 끊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됐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 친구의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줘야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행동 자체는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선 다 들어보면 많이 부정적인 답변을 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부터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 다녀오면서 큰 선물도 아니고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는 과자 같은 걸 사왔는데 받기 싫으면 괜찮다고 하면 되고 받을 거면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사왔어? 라고 하면서 받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기분 좋게 선물을 받아주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복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려대 심리학과의 고용건 교수가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잖아요. 나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너한테 선물 줄 거야 라고 예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고가 되지 않은 선물이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본기가 나오죠. 평상시 어떤 걸 대할 때 그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 그게 선물을 받을 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선물 받을 때 이렇게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주는 사람 기분을 정말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기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선물을 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왔을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없는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게 정말 싫으시다고요? 그럼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세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받아서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라도 고마움을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소 변명이 담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쑥스러워서 무덤덤한 반응을 한다면 이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반어법으로 하시면 돼요.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선물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이 선물 정말 필요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이 흔쾌하고도 분명하게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의 묘미가 이럴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물을 줄 때 이런 거 왜 사왔냐 하는 게 부모님들이 하시는 단골 멘트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선물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부모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걱정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급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선물을 하시면 많이 고마워하시고 그 선물을 가지게 되고 준비해오고 나한테 가져오기까지의 그 다양한 과정들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 받은 선물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돼요. 선물을 받을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SNS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게시물을 올렸을까? 저 사진으로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또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얘는 나랑 같이 사는 앤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의 이야기나 사진을 많이 올려서 즐겁지만은 않은 착각을 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SNS에서 이해가 안 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을 아이디 욤욤욤님이 질문으로 올려주셨어요. 인스타에 복근 사진 올려놓고 돼지! 라는 글을 적는다든지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고 슬기꾼! 대체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노력이라든가 고단한 과정이 없이 이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쁜 사진을 찍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돼지, 셀기꾼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나는 그 결과에 가기 위해서 엄청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았어. 왜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지 않습니까? 밤새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9점 혹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나 밤새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잖아. 그래서 100점 맞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별로 없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이 나오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 혹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 볶음 만들려고 노력했어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예전에는 배가 많이 나왔겠구나 별로였겠네 라고 하는 상상을 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프라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프라다를 사서 들고 다니면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그 상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돈으로 프라다를 들고 다닌다고 하면 그 상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사는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산 프라다가 아니라 생긴 돈으로 프라다를 들고 다닐 때 더 멋있게 보일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복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복근이 바로 프라다인 거죠. 내가 복근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 복근을 보고 날 좋아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씨의 연구를 보면 죽어라 벌어서 내가 이 프라다 샀어 라고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노력도 없이 그런 걸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호감보다 반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을 무언가 위선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야만 할 때가 있죠. 달아야만 한다면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자세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복근 가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얼마나 운동해야 돼? 나도 너처럼 예쁜 사진 찍고 싶은데 그거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되 건조하지 않게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양과 과정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을 어필해야만 된다는 걸 깨달았고 조금 더 나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답을 스스로 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아주 건조하게 달면 되죠. 볶음 만드는데 몇 달 걸렸어? 사진 몇 장 만에 나왔니? 너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좀 얄미운 사람이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요. 그 친구가 스스로 돼지, 새일기꾼 이런 게시물은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런 재밌는 넛지들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소개할 댓글은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글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행동이 누구한테는 괜찮지만 누구한테는 안 괜찮아서 사람마다 맞추기가 힘듭니다. 진짜 예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의란 무엇인지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심리학에서 예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의를 서로 다르게 느끼는지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만 했을 때 제일 욕먹기 쉬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예의와 장난입니다. 제가 저희 아주대학교 총장님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을 찍는 장난을 한다면 전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집에서 저의 사랑하는 둘째 딸이랑 하면 괜찮잖아요. 장난과 예의는 절대적으로 상황과 맥락이 결정합니다. 자, 상황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맥락이라고 하는 건 의미적인 느낌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 10시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 10시는 물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술자리에 있다는 건 의미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밤 10시라고 하는 물리적 상황과 술자리라고 하는 의미적 맥락이 합쳐지면 이때는 조금 더 장난을 칠 수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그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예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분위기를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황을 모르고 예의 없게 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상황에 맞지 않게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분위기를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파악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8%,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7.7%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남들은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는요, 그렇다라는 답변이 28%로 급감하죠. 나는 예의를 지키는데 상대방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예의를 차리는 건 엄청난 고등동물이고 고등생명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독보적입니다. 맥락과 상황, 이렇게 또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주변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또 나죠.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엄연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동에 이게 예의가 있는 행동이다 아니면 무례한 행동이다를 평가하기 전에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행동 혹은 상대방의 행동을 차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남들을 무례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나도 무례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야 내가 예의 없어지는 경우도 상대방이 예의 없다고 느껴서 불쾌한 경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의는 어떻게 내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부장님이 더 높은 사장님을 만나실 때죠. 내 부장님은 사장님 앞에서 예의를 보이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 부장님이 하시는 것과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그 부장님이 나를 만날 때 나에게 보고 싶은 바로 행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혹은 나보다 서열이 높은 이런 분들이 나에게 어떤 예의를 요구하실까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예의를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지심리학적인 말이거든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드렸던 말씀이 남의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행동을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